여러분, 만약 한왕의 사적인 총애와 정치적 판단이 한 나라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마저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달콤하면서도 아찔한 이 이야기는 바로 고려 제18대왕 의종과 그의 사적인 총애와 정치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한 군주의 사적 총애와 정치적 선택이 어떻게 한 시대의 거대한 권력 변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파란만장한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그 비극적인 전환점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을 품고 그 전말을 함께 추적해볼까요? 고려 의종은 1146년 20살 안팎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고려는 아버지 인종 때부터 이어진 문벌 귀족들의 강고한 권력 다툼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기틀을 유지하고 있었죠. 의종은 학문과 예술을 깊이 사랑하고 풍류를 즐기는 데 능한 성품을 지녔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시도하며 성군이 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화려한 연회와 유희에 깊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왕의 취향에 맞는 이들이 모여들었고 궁궐은 온갖 잔치와 놀이로 밤낮 없이 들썩였죠. 그러던 시기 기록에는 의종이 특정 후궁과 측근을 각별히 총애하며 그 주변 인물들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정황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들이 어떤 경로로 총애를 얻었는지 또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오늘날 구체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왕이 사적으로 총애를 기울이면서 궁정 내부에서는 총애받는 인물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인사 권력의 무게추가 기우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궁정은 더 화려해졌지만 사적 취향과 총애가 국정 운영의 균형을 흔든다는 비판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다만 기록의 핵심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왕의 관심과 총애가 특정 인물과 측근으로 쏠리며 정치의 균형이 흔들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왕의 사적인 총애와 궁정 내 인사 변화는 곧 조정 안팎에 알려졌고 그에 따라 권력 이동에 대한 소문과 함께 정치가 사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불안도 조용히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왕의 잦은 유흥과 특정 측근, 문신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총애와 인사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사적인 총애가 인사와 국정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정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관심이 연회 행차와 특정 측근 중심으로 쏠리면서 국정 운영이 느슨해졌다는 비판과 불만이 점차 누적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기록에는 의종이 행차 중 문신들과 술자리를 길게 이어가자 호종하던 군인들이 배고픔과 모욕감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의종은 연회와 행차를 즐기고 가까이 한 측근들과의 교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정 운영은 점차 느슨해졌고 왕의 관심이 국정보다 궁정 내부로 쏠린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총애와 편중된 인사 운영은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이 가까이 한 일부 측근 문신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다른 집단, 특히 무신의 소외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덩굴이 나무를 휘감듯 그들의 영향력은 궁궐 곳곳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뻗어나갔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세력이 커질수록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해졌다는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갈등을 조정하고 불만을 수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사이 조정 내부에서는 균열이 누적되고 있었고 무신들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사적 총애와 편중된 정치 운영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고려의 권력 균형이 무너진 이 균열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왕의 사적 총애와 잦은 유흥이 정치 운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권력 균형의 흔들림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갔습니다. 왕의 관심이 국정보다 궁정 내부와 측근 중심으로 기울자 조정 안팎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왕의 총애를 받던 일부 측근 문신 세력은 영향력을 넓혀갔고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정치적 발언권이 커지면서 견제와 균형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의종은 연회와 행차를 자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가까이한 문신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권력 불균형이 누적되었다는 평가가 전해집니다. 그 결과 국정 운영의 신뢰는 흔들리고 민심과 군심의 불만이 함께 누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조정 내에서는 불공정한 인사와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시기 조정 운영을 두고는 기강 해이와 부패에 대한 비판이 기록에 나타나며 왕권과 관료 체계의 신뢰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도 함께 전해집니다. 조정 안팎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연회와 행차가 이어지자 민심과 군심 사이에서는 국정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정변으로 폭발할 조건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문신 세력과 무신 세력 간의 오랜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종은 풍류를 즐기고 시를 읊은 문신들을 가까이 했으며 그들에게는 아낌없는 총애와 함께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죠. 반면 변방에서 목숨 걸고 외적을 막아내며 나라의 안녕을 위해 땀 흘리던 무신들은 점차 소외되고 차별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냈지만 정작 수도 개경에서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그들의 가슴 속에 쌓인 서러움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신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불만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죠. 왕이 연회에 몰두하는 동안 무신들은 궁궐 밖에서 문신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문신들이 무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이는 무신들의 불만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구체적 대사까지 전하는 형태는 후대적 각색의 성격이 강하지만 문신들이 무신을 공개적으로 하대하고 모욕하는 분위기가 누적되었다는 점은 여러 기록이 공통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욕과 차별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의 상징처럼 기억되며 무신들의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이런 모욕과 차별의 경험은 무신들에게 누적된 원한과 박탈감을 남겼고 결국 더는 참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대우는 무신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함께 분노의 씨앗을 깊이 심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존중마저 받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소단에 갇힌 증기처럼 무신들의 불만은 점점 더 거대한 압력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왕실과 문신들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화약고에 불씨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조성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기록상 의종은 이러한 긴장과 불만을 충분히 수습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갈등을 완화할 정치적 조정 능력이 약화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에도 연회와 행차가 이어지면서 무신들의 불만은 더 빠르게 누적되었고 전국은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기울어가게 됩니다. 겹겹이 쌓인 불만과 차별 속에서 무신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무관심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나라 안팎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의종은 연회와 행차를 줄이기보다 이어가며 전국 수습보다 향락적 분위기를 지속했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패단과 권세가 측근 중심의 정치 운영 속에서 삶이 팍팍해졌고 그 불만은 점점 왕권의 정당성까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운영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왕의 사적 총애와 향락적 분위기는 오히려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고려는 위험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사적 취향과 편중된 운영이 국정 전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 국가는 신뢰와 균형을 잃고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신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은 마치 활시위가 잔뜩 당겨진 활처럼 언젠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적 총애와 편중된 정치 운영이 누적되면서 한때 유지되던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고 그 끝에는 피할 수 없는 권력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은 무엇에서 비롯된 걸까요? 문신 중심으로 기울어진 구조, 무신에 대한 차별과 누적된 불만, 그리고 이를 조정하지 못한 왕의 정치적 선택이 겹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정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맴도는 가운데 고려 사회의 깊은 균열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의종의 시대는 겉으로는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는 듯 보였지만 그 아래로는 무신들의 불만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죠. 문신들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무신들은 제대로 된 대우는커녕 온갖 멸시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현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은 분노와 좌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왕은 연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애를 베풀며 사랑하는 여인과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데 몰두했고 그로 인해 국정은 점점 더 멀리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의종은 문신 중심의 정치 운영을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신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구조가 심화되었습니다. 높은 관직과 중요한 직책은 오직 문신들의 몫이었고 무신들은 언제나 변방으로 밀려나거나 하찮은 업무에만 배치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차별과 모멸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무신들의 가슴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응어리를 만들었죠. 마치 끓어오르는 소뚜껑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170년 정중부와 이이방, 이고 등 뜻을 함께한 무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1170년 의종이 보현원에 행차해 있던 시기에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 무신 세력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억눌렸던 분노는 마침내 거대한 폭발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무신정변의 서막이었죠. 궁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정변은 빠르게 확산되며 기존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변이 본격화되자 궁정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고 무신 세력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권력 구조를 재편해 나갔습니다. 결국 의종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채 폐위된 뒤 유배로 내몰리게 됩니다. 황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무신들의 손에 장악된 뒤였습니다. 결국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의종은 한때 자신을 따르던 무신들의 손에 의해 폐위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한때는 찬란했던 왕의 권위는 한순간에 땅에 떨어졌고 그 자리는 차가운 절망과 허무함으로 채워졌습니다. 화려했던 왕의 삶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유배길에 오르는 의종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멀리 거제도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고 쓸쓸했죠. 그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과 명예를 잃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절망뿐이었을까요? 특히 의종이 폐위되면서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 또한 함께 몰락하거나 흩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궁정 내부의 관계는 기록 너머로 급격히 단절됩니다. 왕은 권위와 기반을 잃은 채 유배길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인정 네트워크가 무너졌다는 점이 비극의 본질로 남습니다. 한때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군주였지만 폐위 이후 의종은 정치적 기반과 통치 권한을 모두 상실한 채 유배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가 맞이한 결말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권력 균형이 무너진 정치 구조의 붕괴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한왕의 지극한 사랑과 그로 인한 국정의 소홀함은 결국 자신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신들의 칼날 아래 고려는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격동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혼란의 불길은 순식간에 궁궐을 뒤덮었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의종은 이제 그들의 분노 앞에 무력하게 섰을 뿐이었죠. 왕의 안일함과 무신들을 향한 차별 대우가 쌓이고 쌓여 결국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신을 덮친 순간이었을 겁니다. 무신 세력은 정변 과정에서 반대파 문신들을 제거하며 권력 구조를 강제로 재편했고 궁정의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의종은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곧바로 폐위와 유배로 내몰리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위엄도 그 어떤 권력도 더 이상 의종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신들의 손에 붙잡혀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찬란했던 왕좌는 이제 남의 것이 되었고 그는 초라한 유배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폐위와 유배는 개인적 상실을 넘어 의종이 의지하던 정치적 기반과 궁정 내 네트워크가 한꺼번에 붕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군주였지만 그는 더 이상 인사와 군권을 통제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고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유배길에 오른 의종이 마주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사적총회와 편중된 정치 운영이 누적될 때 왕권은 순식간에 정당성과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배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궁궐에서 온갖 진미를 누리던 왕이었지만 거제도로 유배된 의종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모두 상실한 채 제한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는 과거의 영화를 떠올리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한 군주로서의 책무보다 사적 취향과 편중된 운영이 앞서던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역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비극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절정에 달합니다. 무신들은 의종을 단순히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 했고 이후 1173년 김보당에 난 의종 복위 시도 이 실패한 뒤 의종은 정권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유배지에서 피살됩니다. 그의 마지막 절규는 역사의 차가운 기록 속에 묻혔지만 그 울림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로써 고려 의종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막을 내렸지만 그의 사적총회가 남긴 깊은 그림자와 무신정변이 고려 사회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영원히 장식하게 되었죠. 무신정권은 의종의 폐위와 죽음을 발판 삼아 확고한 권력을 구축했고 고려는 이후 100여 년간 무신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한왕의 사적총회와 유흥, 그리고 문신 중심으로 기울어진 정치 운영이 누적되면서 결국 무신정변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이 발생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의종의 선택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적총회와 편중된 운영, 그리고 누적된 구조적 갈등이 결합될 때 국가 권력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이 사건은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결국 한 군주의 통치 방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과 존속에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파란만장한 비극을 겪은 고려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갔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